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배운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실제 예술 작품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화가는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젠틸레스키는 17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굉장히 저명한 여성 화가입니다. 자, 근데 웬만하면 17세기의 여성 화가인 젠틸레스키의 작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의 거장은 대부분 다 남성 화가죠. 미술사를 봐도 여성 화가가 등장해서 이름을 널리 알린 건 20세기 이후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여성 화가가 없었을까?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페미니즘 미술사가가 있습니다. 그리젤다 폴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분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정말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 이후에 많은 미술사가들이 실제 당대에 열심히 활동했고 인정을 받았던 여러 여성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업을 정리하는 일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젠틸레스키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15세기, 16세기 이쯤은 이제 르네상스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고요. 이 정점에 이른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19세기 정도가 될 때까지 유럽에서 미술의 중심은 이탈리아였어요. 물론 19세기가 지나면서 중심이 파리로 옮겨갔다가 세계대전을 2번 거친 다음에는 미술의 중심이 뉴욕으로 옮겨가는 듯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는 미술의 중심은 이탈리아였고, 미술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여성 화가가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건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런데 미술은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만 이제 활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기타 등등 지역에서도 미술 활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15세기, 16세기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교인 카톨릭을 믿는 지역과 신교인 루터파나 칼뱅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탈리아는 여전히 구교파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해 카톨릭 중심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는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전통을 강조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북유럽, 여기서 북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북유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가 아닙니다. 그럼 15세기, 16세기, 17세기 북유럽은 어딘가? 플랑드르라고 흔히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네덜란드,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의 동북부, 그러니까 흔히 알자스 로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 그리고 벨기에 정도가 포함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지역이 북유럽이고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처럼 보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북유럽으로 불리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동북부, 독일 이쪽은 이미 종교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신교가 이제 종교로서의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구교인 카톨릭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유, 그리고 경제적 활동 이런 거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와 북유럽은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이 유지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 여성 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여성 화가를 둘러싼 논의의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북유럽 여성,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쪽 여성들은 이탈리아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렸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화훼업, 방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데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죠.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길드에 속해서 활동을 하는 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쪽에서는 여성들이 화가 길드에 속해서 그 직업 작가로 활동하는 일이 뭐 나쁘거나 혹은 좀 곤란하거나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 화가는 누구의 제자로 들어가서 도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길드 소속으로 미술 작업을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직업 화가의 삶을 꿈꿨거나 혹은 진짜 직업 화가로서의 삶을 영위했던 여성들의 삶을 이탈리아 여성 화가와 플랑드르 여성 화가로 이렇게 나누어 살펴보면 훨씬 비교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복잡하다 보니 아마도 이 플랑드르 여성 화가의 사례를 건너뛰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의 젠틸레스키의 사례를 보면서 북유럽은 이거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끝 무렵에 활동했던 여성 화가인 젠틸레스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상식이나 혹은 관심이 있어서 미술사를 살펴봤다고 하면 이 르네상스 미술사는 대부분 남성 화가의 삶이나 그들의 업적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그러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죠. 이분들 다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남성들이 주로 미술이라고 하는 작업에 전념했나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르네상스의 미술가들을 다룬 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자리라고 하는 분이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 작업과 그 작업을 한 작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원고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미술가 열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화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내용,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는 여성 화가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르네상스 화가 하면 누구나 다 남성 화가를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고, 그런 미술사 기술 방법이 거의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탈리아에서 16, 17세기에 예외적으로 여성 화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았던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처음 설명에 이탈리아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어서 여성 화가가 활동을 못한다더니 뭐가 다르잖아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사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되게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 화가들의 대부분은 볼로냐 출신 혹은 볼로냐에서 활동을 하던 여성 미술가들이더라는 거죠. 볼로냐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파게티 볼로네즈의 그 볼로냐가 맞는데요. 왜 볼로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볼로냐는 이탈리아는 19세기 지날 때까지 다 도시국가들이잖아요. 그죠? 도시국가들이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서
국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뭐 영위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사실은 각 도시마다 수호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로냐는 굉장히 독특하게 수호성인이 여성, 성 카테리나였다는 거죠. 성 카테리나는 이 교육과, 여성 교육과 그림 뭐 이런 거랑 관계되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 카테리나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볼로냐는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하고 달리 여성을 교육한다거나 여성이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볼로냐에서 16세기, 17세기에 여성 화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볼로냐는 르네상스 문화의 핵심,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죠. 르네상스 문화의 핵심은 피렌체죠. 그죠? 플로렌스. 그죠? 피렌체 아니면 베네치아 이런 쪽인데, 볼로냐는 거기서 좀 벗어나 있었고, 볼로냐는 여성들이 되게 잘해서 인정했다기보다는 수호성인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여성이 예외적으로 약진한 사례를 찾아보려면 볼로냐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로냐 출신 여성화가 말고 그 이외 지역에서 나타나서 당시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이던 도시들에서 성공한 여성 화가가 없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화가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 작업 자체가 당시 남성 화가들이 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페미니즘 미술사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참조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작업은 당시 남성 위주의 교육과 남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도덕을 떠받치는 게 인문주의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바로 남성 중심의 어떤 체계를 작동시키는 이 인문주의적 구조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굉장히 야심만만한 작업을 한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 바로 어떤 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분의 딸인데요. 이 오라치오 젠틸레스키는 카라바지오파라 불리는 양식을 창시한, 그러니까 카라바지오파의 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카라바지오파는 몰라도 카라바지오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굉장히 기괴한 그림을 그린 이제 그 이탈리아의 되게 중요한 화가고요. 이분이 르네상스 말기에서 그 마네리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여러분 아마 매너리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그 뭐라고 해야죠? 연결점 정도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카라바지오파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화풍을 가진 걸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르네상스 화가들은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정념을 드러낸다거나 감정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화가들을 많이 배출했던 볼로냐의 경우는, 볼로냐는 정말 그 성인의 가르침, 성카테리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화가들, 여성 화가들 모두 신앙심, 고상함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잔잔하고 고상하고 어떤 신앙심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카라바지오파는 피가 막 튀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 신체가 뒤틀려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던 게 카라바지오와 카라바지오 1파의 작업인데,
이 카라바치오파의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르테미자 젠틸레스키 또한 카라바치오파의 영향을 듬뿍 받고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볼로냐의 여성 화가들의 작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르테미자 젠틸레스키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분의 그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화가이다 보니까 자신의 딸을 눈여겨보고 자기 딸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자아이가 미술 학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도제 시스템이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딸의 능력이 아까웠던 나머지 자신의 친구이자 조수로 일하고 있었던 아고스티노 타시라는 분에게 내 딸 좀 가르쳐 봐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타시는 처음에는 이제 아르테미지아에게 그림을 가르치려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어린 이제 소녀였던 젠틸레스키를 그림을 지도한다는 미명하에 유혹해서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당시에 이탈리아에 그런 죄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면 나랑 결혼해줘. 조만간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소녀를 유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지아는 선생님이 자신과의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왜 결혼을 안 하지? 라는 의문을 품다가 결국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난리가 났겠죠. 그죠? 아버지가 이 타시를 혼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항상 제가 이 대목에서 물어봐요. 도대체 이 재판의 죄목은 뭘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17세기에 이탈리아에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하는 죄목이 없었대요. 그럼 도대체 뭘로 재판을 걸 수 있었느냐? 궁금하시죠? 그죠? 네. 알아보면 되게 또 씁쓸해요. 그게 뭐냐면 사유재산 침해,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함부로 취했다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이탈리아에서 딸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딸은 나중에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서 집안을 일으킬 도구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딸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남의 재산에 허락 없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건 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억지스러운 재판 청구죠. 그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었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게 죄가 되나? 실제 이게 간음으로 볼 수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젠틸레스키가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 혹은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어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거기에 비판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시와 관련된 이 사건이 젠틸레스키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고 그 영향이 이후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수잔나와 노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처음에 이 작품을 놓고 사람들이 젠틸레스키 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지아가 아니라 오라치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과를 해보면 스케치부터 첫 번째 레이어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변형했고 이렇게 쭉쭉
수정한 것까지 이렇게 유하니까 이렇게 덧칠을 한 작업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결국 아버지 거 아니고 딸인 아르테미지아의 작품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이 작품은 사실은 수잔나와 노인들 이야기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은 수잔나와 노인들이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여러 작가에서 그려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린 것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잔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서는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죠. 그죠?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잔나 이야기인데, 수잔나는 당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수잔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인 요아힘은 굉장히 신심 깊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착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복음을 완전히 전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노인들에 해당하는 분은 그 이교도 장로들이라는 거죠. 이 이교도 장로들이 요아힘을 너무 꼴보기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요아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의 아내인 아름다운 수잔나를 농락하자라는 못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잔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하느님은 언제나 착한 기독교인을 돌봐주시고 나쁜 이교도인들을 벌 주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중세를 쭉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에 약간 변형되어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권선징악의 구도가 쑥 수그러들고 아름다운 수잔나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수잔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수잔나를 아름답게 그려서 하나의 볼거리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드화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를 옷을 입히지 않고 그린 다음에 관람자들이 그 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그 페미니즘 미술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관음증적 시선으로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여성을 그리는 게 여성 누드잖아요. 실제로 16세기가 넘어서게 되면 이 수잔나 이야기는 구약 성서 이야기라기보다는 관음증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려졌고, 이게 16세기 후반이 되면 굉장히 큰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원래는 성경 이야기였던 것이 에로틱한 누드화,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누드화와 성경이라는 근거가 합쳐져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라고 하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잔나를 그리면 수잔나를 굉장히 성적인 대상으로 극대화시켜서 그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수잔나는 언제나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 그리고 그 관음증적 시선이 소비하기 위해 향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몸,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작동을 해서 여성 몸의 선정성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당시 이탈리아에서 수잔나를 그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이었죠. 여성은 어떻게 해서 대상, 다시 말해 주체가 아닌, 그죠? 사물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가. 그 얘기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했어요. 이 수잔나 그림이야말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남성의 시선과 남성 시선에 대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여성. 그러니까 시선의 소유자인 주체인 남성과 그것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라고 하는 요 구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주체인 남성이 대상인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서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수잔나와 관련된 그림이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렇게 그려졌는지. 자, 이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젠틸레스키의 그림이고요. 이게 르네상스에 숱하게 그려진 그림들 중에 하나인 이제 수잔나 그림이에요. 이건 틴토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은 수잔나의 목욕입니다. 자, 보시면 등장인물은 똑같아요. 수잔나, 그죠? 그리고 노인들, 그죠? 등장인물은 똑같은데 이 그림은 구도나 그려진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틴토레토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 속의 수잔나는 목욕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욕을 왜 집 정원에 나와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을 구석구석 잘 닦기 위해서 앞에 거울을 갖다 놓고 수잔나는 지금 자신의 몸 닦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목욕이라면서 뭘 몸을 닦아? 실제로 그 서유럽이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가시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샤워 부스에서 샤워를 막 할 수 있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뭐 드가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만 봐도 당시의 목욕은 흰천을 물에 담궜다 꺼내서 짜서 이 흰천으로 몸을 닦는 게 목욕이었어요. 16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잔나는 그 목욕의 관례를 따라 이 흰천에 물을 붙여서 몸을 열심히 닦아내는 중이었고 몸을 구석구석 잘 닦기 위해서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이 그림의 설정입니다. 자,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정말 이뻐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수잔나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니 이게 무슨 미인이 이렇게 피둥피둥해 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당시는 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여성이고 남성이고 먹거리가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말랐어요. 마르고 그 태양에 계속 그을렸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뽀얗지 않아요. 뽀얗지 않고 피부가 이렇게 투명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이런 느낌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인의 이미지는 뭐냐면 햇볕을 받지 않아서 뽀얗고 윤기 나는 매끄러운 우윳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풍만해야 돼요. 특히 이 아랫배와 이 허벅지 튼실해야 미인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배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막 난리를 쳐대는데 미인의 기준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미인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에두아르트 푸크스 이런 중세 르네상스 풍속 사가가 남긴 이제 연구서 혹은 논문 이런 전문적인 문헌들을 찾아보시면 아, 그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틴토레토가 그린 수잔나는 당시 미인의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을 이게 지금 정원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자연 속에 앉혀놨죠. 그죠? 그래서 여성을 마치 자연의 일부인 양, 자연의 일부란 뜻은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벗은 여자를 보고서 뒤에 후경이 있어서 시선이 뒤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공간 구성을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성을 막 보고 있는데 보다가 보면 여기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성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 분들이 바로 수잔나를 농락하려고 하는 이교도 장로 노인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우리와 이 노인들이 같은 선상에 서서 지금 수잔나의 벗은 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벗은 여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여성을 대상으로 관음증적 시선이 발동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분도 실제로 정말 숨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관음증적 시선의 주체와 그 대상, 보는 사람과 볼거리, 이런 구도가 완벽하게 성립하는 게 틴토레토가 그린 수잔나의 목욕이고, 틴토레토뿐 아니라 당시에 남성 화가가 그렸던 수잔나 그림들이 대부분 다 이런 구도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여성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어떤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뭐가 다른가? 자, 일단 보시면 뭐 덜 풍만하긴 하지만 당시 미인이 이제 벗은 채로 앉아 있다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분은 자기가 남들이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화롭기 짝이 없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잔나는 표정을 보세요.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죠? 이 몸의 제스처 이런 걸 보면 싫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날 보지 마. 불편하고 불쾌해.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수잔나는 자신의 온몸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은 긴장감이란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수잔나가 자연 속에 앉아 있는 거,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려진 데 반해서 이 수잔나는 지금 인공적인 조형물, 대리석 의자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 수잔나는 지금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일부라기보다는, 그죠? 어떤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공간에 갇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성의 몸을 굉장히 뒤틀어 놓아서 보는 우리도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그려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뭐 보기가 불편하네. 내가 보는 걸 마치 알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유, 참 어떡하나. 어떻게 우리 시선을 뒤로 뺄라 그래도 이게 다 갇혀 있어서 시선이 되게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시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라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이분하고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순간 움찔해요. 뭐지? 지금 이 여자를 보면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고 이 여자분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영감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래.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가해자로 보이는 이 영감님들과 내가 공모 관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분들의 공모자가 되고 마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남성 주체들이 여성을 대상화해서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나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어쩌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묘한 자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봤더니 이 두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건 전형적인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의 느낌으로 그려졌고 여기는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예, 여기까지도 이제 그림 작품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결국 젠틸레스키가 그린 수산나의 이미지는 그림 속의 두 인물, 그죠? 의자 뒤에서 쉬 하고 얘기하던 노인분들, 그분들과 그림 외부에 있지만 암묵적으로 사건을 방관하도록 요구받는 관람자, 바로 나. 이 세 사람의 시선들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시선은 두 사람은 여기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림 밖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산나는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수산나가 얼마나 불편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지 그걸 굉장히 잘 보이도록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본 미술사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실 이 수산나와 노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은 젠틸레스키 자신의 상황을 그림에 투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시와의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자인데 이 사건을 기존의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이라고 하는 독법 속에서 읽어내려고 하는 노인들과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 방관자들 사이에 갇혀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빗대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당시 너무 잘 알려지고 자주 그려지던 친숙한 주제인 수산나 이야기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여성 인물 이미지에 당시로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는 그런 독특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도 이때 이미 17세기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회화 관습을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단초가 이미 수산나와 노인들이라고 하는 그림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이제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와중에 계속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남성의 말보다 여성의 말을 훨씬 안 믿어주는 게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증언을 하는 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젠틸레스키를 고문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을 다 견디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타시가 벌을 받기를 염원했던 이 아르테미스 앞에 로마 재판부가 결국 타시가 무죄다라고 선고를 하고 방면을 하면서 이제 정말 또 한 번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약했던 분 같으면 이게 너무 큰 상처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피렌체의 어떤 부자 분하고 결혼을 해서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피렌체는 어디라고요? 당시 르네상스의 중심지, 그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계속 작업을 열심히 하고 매우 다행히도 피렌체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후에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해서 대표작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하나, 사실은 젠틀레스키 얘기하면 거의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음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유디트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디트 하면 이제 클림트의 유디트를 생각하시고 유디트 2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유디트, 왜 유디트가 이렇게 유명하냐? 유디트도 아까 수잔나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유디트는 왜 항상 남자 목을 자르는가? 유디트는 유대인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이쪽은 유목민족이고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늘 이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이 성서의 이야기 중 하나는 아시리아, 갑자기 어딘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아시리아였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는데, 그 아시리아에서 이제 이 유대인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누가 침공을 해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소년 장수의 이름이 바로 홀로페르네스예요. 소년 장수라고 하면 굉장히 젊지만 용맹하고 지략이 넘치는 그런 장수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외모도 되게 출중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장수가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유디트가 살고 있는 부족을 공격합니다. 그러고 초토화시키고 그냥 전쟁이 바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홀로페르네스는 전쟁에 이기고서 부하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밤에 큰 잔치를 엽니다. 그때 유디트가 결심을 합니다. 미인계를 써서 내가 우리 부족의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유디트가 미망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망인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디트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옆에서 이제 홀로페르네스에게 술을 따라주다가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해서 밤에 홀로페르네스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자게 됩니다. 근데 술을 계속 먹이고 막 골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뭘 하느냐? 원수를 갚죠. 실제로 유디트와 하녀가 함께 이렇게 이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서 살해하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디트와 관련된 굉장히 알려진 이야기고요. 사실 유디트는 우리로 보자면 거의 논개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유디트는 어떻게 보면 구국영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유디트 이야기도 아까 그 수잔나 이야기처럼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유디트도 미인이니까요. 그렇게 계속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기를 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아르테미지아 젠틸레스키는 지금 실제로 유디트와 하녀가 홀로페르네스를 살해하는 장면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왜? 아르테미자 젠틸레스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유디트가 한 일은 구국 영웅, 다시 말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인데, 이 이야기를 다루는 남성들은 절대로 유디트를 영웅 이미지로 다뤄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보아도 유디트가 한 거는 부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고 이건 영웅적인 행위다. 나는 유디트를 영웅으로, 여성 영웅으로 그리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유디트는 어떻게 그려졌는가? 유디트,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의 유디트가 있는데, 이 유디트는 이제 카라바지오가 그린 유디트예요. 카라바지오는 이 유디트 아버지가 몸담았던 화파의 대표라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좀 살해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디트가 지금 골아 떨어져 있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썰고 있어요. 아니 무슨 목을 이렇게 잘라? 왜
지금도 뭐 IS나 이런 이제 그 아랍 무장 단체에 잡혀가서 단두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두당했다라고만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목을 치는 방식이 그렇대요. 그 그러니까 동북아 3국,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은 이제 목을 치면 잘 드는 칼로 한 번에 깔끔하게 내리치잖아요. 그런데 아랍 문화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자꾸 썬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장면을 그린 거고요. 설명하다 보니 좀 되게 그러네요. 아무튼 칼이 지금 목에 반 정도 들어와 있고 피가 막 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해라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그 상황을 그린 건 맞는데, 유디트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자세를 한번 보세요. 저 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물러서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면 뭔가 되게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에 서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소녀의 얼굴로 그려져 있죠.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러면 이게 죽을까요? 좀 안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럼 카라바지오는 자기가 지금 그림을 좀 덜 사실적인 방식으로 그린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실제로 카라바지오 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디트를 그렸어요. 르네상스 기간 동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죽이는 장면을 그리지 않아요. 카라바지오가 유일하게 정말 살해 장면을 그린 거고요. 대부분의 남성 화가들이 그린 유디트 그림은 항상 살해가 끝난 장면이에요. 끝난 후를 그려요. 그래서 유디트가 굉장히 죄책감 서린 얼굴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멍청이 서 있는 장면으로 흔히 그려져요. 근데 이제 카라바지오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살인의 장면을 그리긴 했지만 남성 화가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죽이는 장면을 여성이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의지를 담은 이미지로 그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릴 때 항상 이제 유디트를 아름답지만 미인계를 써서 장수를 죽인 파mme 파탈의 이미지로 그리는 게 훨씬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그게 19세기쯤 오게 되면 정말 이제 클림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전형적인 파mme 파탈의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젠틀레스키가 그린 이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잔인한 에너지, 그리고 막 피가 막 사방으로 튀는 살인, 폭력의 상황, 이런 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폭력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탈시 때문에 젠틀레스키가 남성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굳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폭력성, 잔인한 장면, 이런 건 카라바지오가 그린 이 유디트 그림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 남성에 대한 울분의 뭐 표현,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좀 이게 너무 편협한 시각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럼 이 그림은 우리가 뭘 중심으로 봐야 하는가? 자, 그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시선이 어딜 향해요? 여기예요. 여기. 죽어가는 남자. 여기로 향해요.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선들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팔, 그리고 이 다리, 이런 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을 쭉 그려보면 선들이 거의 이쯤에서 만나요. 이쯤에서 만난다는 건 선들이 만나는 점이 우리 시선이 향하는 중심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적으로 여길 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을 처리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밝은 데가 여기 이런 데잖아요.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 화가들이 그렸던 유디트는 사실은 언제나 유디트에게 시선이 쏠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우, 저렇게 이쁜 소녀가 장군을 죽였다고?
이런 느낌을 갖도록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젠틸레스키가 그린 유디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얼굴을 보세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꼭 죽이고야 말리. 내가 내 부족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가 서려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씨를 도와서 적의 장수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원수를 갚겠다. 이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들을 봐도 이 팔뚝이 가녀린 여성의 팔뚝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지금 온 힘을 담아서 집중해서 이 남성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어깨, 가슴 이런 부분도 정말 그 힘을 하나라도 더 쥐어 짜내기 위해서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다라고 보이도록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럼 이 여성은 살인마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뭐예요? 살신성인의 영웅, 공적인 영역에서의 영웅담을 실제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영웅담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원수를 갚는 일이죠. 그죠? 적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실제로 아르테미자 젠틸레스키는 유디트 이야기에서 영웅담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한다. 유디트는 여성이지만 영웅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젠틸레스키가 그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 이 남성이 언제나 능동이고 여성은 보여지는 대상, 수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은 그걸 뒤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남성은 죽어가는 대상의 자리에 있고요. 이 작품을 보는 남성 관람자가 아마 능동적인 주체의 자리에 있게 될 텐데, 근데 실제 지금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고 있는 유디트와 그의 하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동적인 여성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성 관람자가 그걸 보면 지금 남성을 죽이고 있는 능동적인 여성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성, 다시 말해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주체로서의 여성을 그려내는 방식은 당시의 여성을 대상화해서 하나의 볼거리로 만드는, 다시 말해 관음증적 시선의 대상으로 만들던 당시 예술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1618년쯤에 그려졌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젠틸레스키가 사람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화가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피렌체를 떠나서 1630년쯤 되면 나폴리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젠틸레스키 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되어서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작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문제작이 하나 등장합니다.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알레고리 이런 거 들어가면 해석하고 의미를 읽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정말 뭘 그린 건지 너무 알 수 없는 그림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미술사가들이 해명을 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이제 알겠다 라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이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제 결국 정리가 됐는데요. 정리된 이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젠틸레스키는 자화상이죠.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이 남성 미술가를 뛰어넘는 여성 미술가의 이미지를 구현하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할 테니까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그래서 알레고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레고리가 있고요. 숨어있는 알레고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당시의 남성 화가들을 넘어서는 그런 작가야. 내지는 나도 남성 화가들과 대등한 위치를 갖는 걸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그런 화가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데?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 그냥 자화상이죠. 그죠? 그죠? 이게 뭐가 수수께끼라는 거야 싶죠?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니까 알레고리들을 좀 찾아볼게요. 눈에 띄는 게 펜던트, 여기 마스크가 달려 있어요. 그죠? 이 마스크는 여성이라는 이제 주어진 정체성 이외에 전업 화가라고 하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체성,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생기는 문제들, 이런 거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화가가 스스로를 여성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알레고리로 작동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뭐 회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잘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주조를 이루는 색깔이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갈색, 여기 이제 검은색이 도는 흑갈색, 그죠? 쪽은 굉장히 짙은 청색, 담청색, 그리고 여기 녹황색 혹은 청자색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의 주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우리 그림이 칙칙해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16세기, 17세기는 안료를 화가가 직접 만들던 시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튜브 안료는 19세기 후반이 되어야 처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화가는 일일이 색깔을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화가, 미술가 얘기하면 아이디어 이런 걸 먼저 떠올릴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화가의 능력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가장 내기 어려운 색이 갈색, 암갈색, 흑갈색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록색, 청자색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색을 온데 이렇게 막 칠해 놓은 거는 이 작가가 나 이렇게 색깔 잘 내, 웬만한 남자 화가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보통 자화상 그릴 때는 19세기가 되건 20세기가 되건 간에 자화상은 약간 뻐기듯이 그려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고급스럽게 꾸며가지고 보통 그렇게 그려요. 왜?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화상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화상이 그림인 한에서 누군가 보잖아요. 본 그 대상이 바로 나잖아요. 화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화가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담아내요. 그래서 정말 잘 차려입고 막 귀족 같은 그런 차림새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 화가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캔버스예요. 캔버스에 온통 이제 암갈색을 칠해놓고 화가가 지금 작업에 매진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여성 화가의 자화상 보면 이 당시에 가장 여성에게 가장 고가품은 레이스예요. 그래서 머리에 레이스 쓰고 막 목에도 레이스 이렇게 받침대를 두르고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작업복 입고, 그죠?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해 있어서 머리가 막 다 헝클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자신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 분이 여성으로 보이기에 앞서 나는 화가다, 나는 전업 미술가다 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고, 그죠? 나는 전업 미술가인데 남성 미술가들보다 더 능력을 갖고 있다, 제대로 인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남성 화가들하고 똑같이 인정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사실 17세기쯤 되면 그림이 인문학의 일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중세쯤 오게 되면 대학이 생겨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뭐 18세기까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지 않았었고요. 이제 이 각가지의 예술, 오늘날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 장르들이 인문학에 속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고대 피타고라스가 이건 수학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해서 바로 인문학이 되어버렸고요. 그 이후에 뭐 문학 같은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이런 걸 써서 되게 훌륭하다라고 이거 인식 활동하고 상관이 있다 설명하고 나서는 문학도 인문학에 올라갑니다. 미술이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써요. 막 우리도 수학적 속성이 있어. 원근법을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겨우 해서 인문학의 지위를 얻게 되었던 거죠. 미술이 인문학의 일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는 인문학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남성 화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문학자로 여겨졌는데 여성 화가는 인문학자의 반열에 오르기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전업화가 맞고 그리고 내가 남성 화가 못지않게 어쩌면 남성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맞다면 나도 남성 화가들처럼 인문학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차별하냐. 이런 이야기를 자화상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다 했던 얘기고요. 이 이제 젠틸레스키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그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항상 특정한 이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왜 인문학자로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마지막 이제 자화상에 담아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예요. 이 당시 혹은 이전 혹은 이후에 여성화가 자화상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귀부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담아냅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주체인데 나의 이미지는 대상화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하고 똑같이 그려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인 것으로 자신을 그려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게 다른 여성 화가들이라고 한다면 젠틸레스키는 아니 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주체고 내가 원하는 모습도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화가 주체로서의 내 모습인데 당연히 이거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젠틸레스키는 그 옛날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페미니즘적 경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젠틸레스키는 다른 어떤 여성 화가들하고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페미니즘 미술사가들이 젠틸레스키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배운 이제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여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내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17세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젠틸레스키의 작업의 공통적인 흐름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가진 작가 그리고 그런 작업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 생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